먼저 작가 이효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이 계획개방을 시작하고 한중교류를 1992년 시작할 때 유학한 1세대 중국 유학생 출신입니다. 오직 중국 문학작품과 중국 문화를 전문가로 한 길만을 걸어온 듯합니다. 자기는 평생을 공부만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이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 중국을 여행한다면 중국 어떤 곳과 어떤 음식을 추천할까요? 홀로 중국을 걷다라는 책을 통해서 중국 통이 픽한 중국의 도시, 중국의 음식, 그리고 그 지역의 유명 작가와 작품들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징입니다. 정치 수도 베이징에서 중국의 정치 수도인 베이징에서 작가가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은 베이징 덕이 아닙니다. 샤낭러우라고 얇게 접힌 양고기를 호거처럼 먹는 음식이에요. 동래순이라는 가게 식당 이름도 추천해주고 있어요. 작가에게 베이징은 어떤 의미일까요? 도시 발전에서 소외된 이들의 슬픔을 간직한 도시예요. 라오서라는 작가는요, 공산당에 충성하고 중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 애를 무진장 쓴 작가지만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에게 수모를 당한 뒤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작가입니다. 그가 쓴 낙타 샹즈의 소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고단하기만 하고 한 베이징 인력거 노동자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작가는 베이징 하면은 나라 잃은 조선 지식인들의 삶을 떠올려요. 북경 반정미라는 오래된 유명 호텔에서 독립운동을 하러 베이징에 왔지만 결국은 일본의 힘에 절망하고 밀정이 된 자들이 거나 혹은 아편 장사를 하다 아편에 중독되어 한없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인 소설가 김사랑의 향수라는 작품인데요. 나라를 잃고 베이징에 온 조선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은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는 화려한 국제도시입니다. 지금도 와이탄 강변에 웅장하게 서 있는 제국주의 시대 유로폰 건물이 상하이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살국수는 이미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도 유명한 음식이지요. 가격도 비싸지만 한 번은 꼭 먹어볼 만한 음식으로 꼽습니다. 게살국수를 먹고 옛 프랑스 조개 지역인 신천지 지역을 걷다 보면 유명 소설의 생가가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새끼 작가 장아이링입니다. 그녀 역시 친일파 유부남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다. 새끼뿐만 아니라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잘 묘사한 봉쇄라는 소설과 남성의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비판한 빨간 장미, 흰 장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안이고요. 시안은 양귀비와 당형종의 사랑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병마용경을 보러 가는 곳이지요. 당나라 장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나라는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여러 민족의 문화가 어울려져 번창하는 도시지요. 유목민인 호족의 문화가 일반적이었기에 현종의 며느리인 양귀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중국은 당나라 시안시대의 화려함과 번영을 무척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장안 산만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하기도 하지요. 이 지역은 면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병병면이라는 음식이 유명하고요. 넓고 쫀득한 면과 새콤매콤한 양념을 섞어 먹는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회족거리에서 파는 양꼬치를 추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양꼬치 맛이라고 하네요. 시안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예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 공산당의 성지라고 불립니다. 마오쩌둥이 농촌 지역의 민심을
얻으며 대장정을 시작하고 정착한 곳이 예난의 토굴 정착촌이었고요. 여기서 여성 소설가 딩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의 오래된 여성관을 비판하는 작가였고 공산당 조직 내에서도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우월의식, 가부장의식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글들이 문제가 되어 마오쩌둥이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나서도 그녀의 출세길에 발목을 잡았고 결국 마오의 사상에 항복해 작가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작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안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진안은 태산이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산둥성에 공자의 후손이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공자 파크 같은 시설인 니산성경이 있고요. 산둥지방은 공자의 후손답게 이곳의 의식과 격식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술이 발달하기도 했나 봅니다. 공자와 마오는 똑같이 인간 개조를 통해 사회를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공자의 인을 통해서 마오쩌둥의 인간 속 자본에 대한 욕망을 아예 깡그리 없애고 노동의 가치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산둥손 출신 작가 모에는 마오가 억지로 이상세계에 대한 열망을 한 개개인에게 심어주려 할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초래하는지 작품 인생은 고달파를 통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머슴은 좋은 주인 덕분에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공산당이 들어서서 주인을 죽이고 주인이 소유한 땅을 머슴에게 줍니다. 머슴은 그 땅을 생명처럼 여기지요. 하지만 공산당은 그 땅을 공산당에 바치고 인민조합으로 들어오라고 하죠. 머슴은 반대합니다. 그 땅은 마치 자신의 목숨과 같아서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공산당은 토지 공유화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임을 알고 다시 죽은 머슴에게 개인 토지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부유해 줄 수는 없었지요. 그 자리에 리조트가 들어서는 등 거대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가 버리죠. 이 무슨 개그 같은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작가 모에는 소설을 통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은 중국의 대표 작가 루신의 고향입니다. 음식은 생새우로 만든 쭈이사를 추천하고요. 루시는 술에 쩔어진 새우가 깨우치름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을 때가 마치 청년들이 의식화되고 살아나려고 했으나 탄압을 받아 다시 절어진 새우로 돌아가는 모습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루시는 온 중국이 떠받드는 유명한 문학 작가입니다. 중국의 넓고 봉건적 정신을 깨치고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소설을 썼습니다. 아큐정전을 통해서 아큐가 정신청 승리법을 통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지 않고 회피하는 방법으로 살다 결국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중국 국민들도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인 해결을 내버려 둔 채 자기 합리화에 빠져 봉건적 사상에 젖어 있음을 루시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음은 항저우로 갔는데요. 항저우는 서호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항저우의 음식에는 홍소유육입니다. 딱히 항저우에서 유명한 음식이 아니라 일반 중국인들이 가정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 같습니다. 홍소육은 위화 소설 허신간 매얼기에 나오는 음식입니다. 허신간 매얼기는 피를 뽑아 생계를 연명하는 가난한 중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해악으로 웃으면서 삶을 살아가요. 운명에 대한 원망도 자택도 하지 않아요. 그저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중국 민중은 무고한 역사를 살아오고 견뎌옵니다. 위화의 다른 소설 인생에서도 주인공 푹고이는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겠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푸른 바람이 오면 누워서 바람을 피하듯 그렇게 인생의 경량을 중국 민중은 잘 헤쳐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헤이룽 장성의 수도 하얼번입니다.
겨울이면 해마다 거대한 빙등제가 열리는 도시. 하얼빈 하면 꿔바로우가 먼저 떠오릅니다. 작가도 꿔바로우의 본고장이 하얼번이라고 해요. 꿔바로우랑 하피라는 하얼빈 맥주를 권합니다. 하얼빈은 옛 러시아풍 건물들이 남아있는 묘한 도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상하이처럼 웅장하거나 찬란하지 않으면서 소박하게 유럽적인 분위기를 내는 곳이에요. 이 도시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습니다. 입장료도 받지 않는 걸 보면 중국인 세금으로 우리 독립영웅을 기념해줘서 고맙게 느껴져요. 중국인들도 안중근 의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각종 중국 평론이나 시 속에서 안중근을 동아시아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얼빈은 안중근의 도시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콩, 원난선, 충칭, 강저우 같은 다른 큰 도시가 없어서 아쉽네요. 홀로 중국을 걷다 이 편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유경 교수님이 전하는 문학 소설과 그 중국의 도시가 어우러진 멋진 두 번째 책을 기다려 봅니다.